10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자칫 좀 몸이 아프기 쉬운 요즘이에요. 네, 큰 일교차에다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가 되고 요즘 공기 중에 날리는 꽃가루까지 더해져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흡기 원래 약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내용 먼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Сегодня цивилизация вновь находится на решающем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충북 청주에서요, 모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한 달 넘게 몰래 이렇게 땅굴을 파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첩일까요? 왜 땅굴을 팠죠?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와 경제, 연예계 소식까지 1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럼 바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은 자외선이 강해서 외출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은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라서 이 시간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만큼이나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은 12도 보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4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였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서울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전국에 구름만 살짝 지나겠고요.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12도, 대구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어제 30도까지 올랐던 강릉은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끼겠고요. 모레 제주도에만 비가 스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 상황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로 보면 평소 수준으로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돌발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끝자락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가양대교 부근 2개 차로 막고 추돌 사고 처리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정릉 램프에선 화물차 적재물 사고로 인해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고,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힘겨워졌고,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 구리 쪽으로는 성남 일대 고장차 여파 받으면서 힘겹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토평 일대 교통량 자체로 인해 12km 구간 정체가 급증했고요. 경기 서쪽의 경우 양방향 경기 부천시 송내동 부근에서 힘겹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며 전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었죠. 푸틴이 전쟁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러시아군이 행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소련이 독일 나치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На решающем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о мы дали от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терроризму, защитим и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자 현재 물자와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공식화하면 계엄령을 내릴 수 있고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행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하고 수도 키이우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 15발을 발사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 결속을 다졌습니다. І усе те старе зло, яке сучасна Росія повертає, буде розбито так само, як і нацизм був розбитий.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까지만 해도 5월 9일을 러시아와 같이 전승절로 기념해왔지만 이를 5월 8일로 앞당기고 5월 9일은 EU와 함께 유럽의 달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해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1996년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후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진 캐럴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합의한 일본 정부가 이틀 만인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시찰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견학이란 취지인데 우리 정부는 전문적인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의 성격이 한일에 민감한 현안이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은 정상회담 이틀 만에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설명할 것이고 안전하게 방류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시찰 내용 중 가장 핵심인 안전성 검증은 안 된다고 미리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설명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검증 방식 등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란 겁니다. 1박 2일의 파견 기간 역시 3박 4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쿄에서 후쿠시마 해저터널까지 왕복으로 7시간 거리, 1박 2일의 시찰이라면 잠시 보고 오는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설을 직접 보고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언제 어느 정도로 내보낼 건지 등 상세한 정보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에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며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결국 고개를 숙인 건데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도부는 자체 조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과한 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입장문과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당내에선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당의 신뢰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가상화폐의 매수 매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공직으로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얼마에 사서 얼마 팔았고 이득을 봤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거액의 투자에도 예금 잔액이 줄지 않았고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로가 불분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지만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만 할 뿐 추가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 등 대책에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해명으로 상당수 의혹이 해소된 걸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당이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검찰이 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호환 대표와 그 측근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라더견 호환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도시가스 업체 등 특정 종목들의 갑작스런 주가 폭락 이후 2주 만입니다. 라 대표에겐 시세 조종과 무등록 투자 일임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주도한 측근들도 일부 체포됐습니다.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던 변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주가 조작단이 수수료를 받는 창구였던 골프회사 대표 안모 씨도 체포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엔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혐의가 소명되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 JTBC 취재 결과 실제 라 대표 일당이 주가 폭락 직후 인천의 한 매매팀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라 대표 측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6명은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며 일당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매일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죠.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이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용주 캐스터 뭔가 유독 부장님 같아요. 지친 직장인 느낌. 아침인데. 네, 지금 분위기가 저녁 11시 바예요. 술 한잔하고 업무 처리 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유독 상사 같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오늘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대박 꿈꿨지만인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정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거된 건데요. 숙박업소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상 먼저 볼까요? 판단하면서 끝내요. 왼쪽으로 10도 더 틀어. 잡았어. 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주인공들은 호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볼까요? 네. 나무로 벽을 만든 통로가 마치 탄광을 연상시키는데요. 한쪽에는 공사장에서 쓰는 자루도 잔뜩 있죠. 네. 여기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모텔 지하실입니다. 호텔에서 모텔로 옮겼죠. 네. 한 10m 정도 땅굴을 팠는데요. 인근에 있는 송유관까지 연결해서 기름을 빼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걸 영화에 본 거를 실제로 하네요. 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50대 남성 등 모두 8명이 저지른 일인데요. 지난 1월 이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한 달 넘게 땅을 팠다고 합니다. 또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범행 전에 미리 땅굴 설계 도면을 만들었고 이 굴을 팔 때 전동 도구를 이용하면 막 공사하는 것처럼 소음도 나고 그렇죠. 진동도 나잖아요. 그럼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삽과 호미, 곡괭이로만 이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써서, 몸을 때워서 이런 땅굴을 만들었던 겁니다. 진짜 다들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들 삽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이거 범죄지만은 열심히 살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겨울이라 땅이 얼었는데 50대 아저씨 8명이서 그 땅굴에서 호미로 땅을 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 웃음벨입니다. 근데 이거 처벌 받아야겠죠? 네, 처벌 당연히 받는 범죄입니다. 네. 중요한 범죄인데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동종전과로 복역을 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했는데 또 이런 범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총책이 기술자와 자금책 등을 모집해서 범행을 벌였는데요. 리터당 최대 500원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주는 거네요. 그러게요. 네. 지난해 10월에도 주유소를 빌려서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훔치려다가 이때는 기름이 아니라 물이 쏟아지면서 어머.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하다가 잡혀서 다행이에요. 맞아. 네, 맞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만하게 다행이죠. 네. 예. 그때 땅굴을 판 곳 바로 옆에 국도가 있었어요. 아하.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아이고. 안전까지 생각하고 했을까요? 이게 자칫하면 큰일이 날 뻔했겠죠. 경찰 관계자 인터뷰 보시죠. 모텔이 이제 국도 변에 위치에 있어서 소음에도 이제 적당할 것 같고 좀 더 쉽게 굴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네, 대박을 노렸던 이들의 꿈은 고작 30cm를 남겨놓고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국정원에서 정보를 건네받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할 것 같은 계획도 다 이렇게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일단은 오는 31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휴전선 인근에 가면요. 예전에 그 북한이 맞아요. 파놓은 그 남침용 땅굴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안보 견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렇게 땅굴을 판 노력과 시간과 땀과 열정을 또 올바른 데 썼으면 어땠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력은 인정해요. 그렇죠. 가상합니다. 씁쓸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블록 도시락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낯선 사람들인데요.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서성이는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한 남성이 계단에 올라와서 난간 틈새를 뭔가 보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찾는지 막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요. 다음 장면 넘어가 볼까요? 밤에 늦게 찾아서 저게 통신단자함이래요. 이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스르르 사라졌고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시민정신 아주 칭찬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결국 다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들이었습니다. 마약이었군요. 마약을? 네. 지금 마약을 그러면 뭐 비대면 배송을 한 거예요? 뭐예요? 뭐 비대면이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른바 던지기라는 수법입니다. 약속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갖다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에게 위치를 전달하는 건데요. 모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다세대 주택에 이런 마약류를 숨겼습니다. 그 모습이 저렇게 CCTV에 딱 잡혔는데요. 경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볼까요? 구매했던 장소 다시 찾아간 겁니다. 돈은 없어서 구매 자금은 송금할 수가 없었지만 혹시 그곳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도시락 이슈에서 다룬 거 보면은 네. 완전 범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 잡혔죠. 검거가 된 거죠? 맞습니다. 검거가 됐습니다. 역시 김하은 앵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잡혔어요. 예, 2달 동안 잠복해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유통한 30대 남성 경찰이 딱 붙잡았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2달간 140g 정도를 유통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가로 무려 1억 5천만 원어치라고 해요. 예,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투약자 28명도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마약 사범 아닌가라고 맞아요.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계단 난간에 꽂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난간을 좀 보면서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운 물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죠. 그리고 아까 땅굴 관련해서요. 후왕님이 유튜브 댓글로 광산에 취직시켜주면 잘 팔겠다. 그리고 갓물주님이 발상이 참신하다. 전직 대북 간첩이었냐.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아까 국정원이 알아냈잖아. 그럴 수 있죠. 오. 네. 아무튼 뒷이야기 더 궁금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도시락 또 열어주시죠.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3개 준비했잖아요.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도시락. 예, 보였군요. 하나, 둘, 셋. 빠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음표까지 달아봤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준비해본 도시락입니다. 의견이 좀 갈리던데 사진 먼저 볼까요? 예.
네, 제가 여기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있네요. 네. 바로 나오는군요. 이게 최근에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 점포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초등학생 사진과 함께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적어놨는데요. 아래를 보니까 지난달 22일 금요일 오후 4시 43분에 간식거리를 좀 훔쳤어요. 아하. 그리고 2시간 뒤쯤에 한 번 더 훔치려다가 붙잡혔다고 써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뿌옇게 처리했지만 원본도 모자이크로 조금 얼굴을 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인이 만약 봤다면 이름의 일부도 보이고 학년도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아이들이 그 물건을 훔쳤다고 네. 저렇게 지금 아이들 사진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저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뭐 훔쳤다고는 하지만은 오죽했으면 저걸 또 붙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주의 입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업주 2만 원도 채 안 되는 피해를 보긴 했지만 아이들 부모야 변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런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고문 아래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니까 아이들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사진, 왜냐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모자이크.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는 정도더라고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사진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건가 싶긴 해요. 네, 사실 그런 지적도 꽤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신상털기인데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이 도둑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건데 이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서 이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수준에서 그쳤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반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가혁 앵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애초에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 그러면 부모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건 맞는데 왜 변상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뒷얘기가. 근데 제가 자영업하는 그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되면 일반 그 다른 주민들이 그 가게 안 가지 않겠냐. 가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가게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괜히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좀 불필요하게 일을 좀 키운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이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바로 월드 클래스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핫한 일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의 쓴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잇따라 지적한 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도쿄신문의 어제자 사설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을 각오하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기계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 다음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일본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방관만 하면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기시다 총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와스레나이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가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 일본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딱 그렇게 그쳤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공식적인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에 국한되어 있었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8년 전에도 가슴 아프다고 했던 아베 전 총리 수준이란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자국 언론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행선지가 메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와서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이 뒤집혔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실까요? 자, AFP 통신은요. 어제 메시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과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었다고 긴급으로 전했는데요. 새 소속팀으로는 사우디의 알힐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메시와 알힐랄의 계약 규모가 5억 2,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700억 원에 달할 거란 이 보도도 이어서 내놨습니다. 근데 사우디에 지금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그 녀석. 호날두. 그 녀석. 호날두가 있잖아요. 그쵸.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그 메호 대전. 이제 뭐 사우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에는 뭐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도 또 있으니까요.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 보도 이후에 약 3시간 뒤에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 씨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시즌과 관련해서 어떤 클럽과도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우디 팀은 메시에게 8,700억 원에 달하는 놀라운 금액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승 기자가 호날두 얘기했지만 그 지난해 12월이었죠. 호날두도 이제 뭐 설마 했는데 연봉 2억 유로 그러니까 뭐 2,877억 원에 지금 사우디 알 나스르인가 그 팀에 뛰고 있잖아요. 메시 아빠가 부인했지만 메시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메시 팬인데 바르셀로나랑도 연결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서 은퇴하는 것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좀 모양이 좋죠.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집을 지으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집을 며칠 만에 뚝딱뚝딱 짓는 기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치약 짜는 것 같죠? 그죠? 콘크리트 바르고 이 반듯하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치약 짜는 것처럼. 베이킹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 맞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이 건축 현장입니다. 근데 보통 건축 현장 하면 꼭 있어야 하는 게 많이 안 보여. 뭐가 안 보일까요, 지금? 일단 사람이 없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계만 있어요. 그죠. 지금 인부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대형 3D 프린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분사해서 골조와 벽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 관리하는 작업자 2명 정도만 투입하면 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공까지 무려 14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40시간이면 한 6일 정도, 6, 7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엄청 빠르네요. 너무 빠르죠.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오염이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폐기물 배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을 일반 공사보다 단축하니까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뭐 임대냐 내 집 마련이냐 이런 고민은 해왔지만 네. 3D 프린터로 집을 뽑겠습니까? 이런 고민까지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새로운 건데 새로운 고민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건 단면적 600제곱미터에 높이 11m짜리 빌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빌딩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 완성될 건데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완성이 되는데 3D 프린터로 지어진 유럽 내 가장 큰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우와. 내진과 이 단열 등의 안전 기준까지 충족을 한다면 이런 3D 프린팅 건물이 건축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관중들을 앞에서 지금 경비행기 한 대가 묘기 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날개로 지금 바닥을 쭉 긁고 가고 있어요. 이것도 계획된 연출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고였습니다. 그 영상 보면 그 관중들이랑 비행기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뭐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네, 코앞에 있었어요. 관중들에게 파편이 조금 튀긴 했다는데 지금 다친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에어쇼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비행기 날개가 지금 이렇게 파손이 됐지만 조종사도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조종사도 다 무사하다니까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이 기체를 비틀어서 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을 텐데 갑자기 또 날개가 긁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게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날개로 바닥을 긁자 갑자기 이 흙먼지가 일었고요. 여기에 관객 일부가 비명을 지를 만큼 크게 놀라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곧장 균형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멀리 멀어졌습니다. 이것도 뭐 회피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제 저만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 쪽으로 비행기가 이거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현재 아르헨티나 수송안전위원회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없을 명장면이긴 하지만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하락 끝, 상승 시작, 집값 바닥 찍었나? 자, 요새 부동산 관련 기사 이런 제목 유독 많습니다. 보시죠. 집값 속속 반등, 집값 하락 멈췄다 등등인데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떨어지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반길만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선 괜스레 불안해집니다. 정말 집값 하락 끝나고 이제부터 오르는 거 맞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그 집값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네네.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가 늘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상승 거래가 정확히 뭔가요? 상승 거래라고 한다면 2달 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거래했던 가격이 올라가는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하락 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상승 거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보이시죠? 자, 2달 전보다 올라가면 상승 거래, 내려가면 하락 거래인데 최근에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달 전보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전국적으로 57.6%.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50.6%라는 얘기는 100개가 계약이 되면 57.6건은 가격이 더 올랐다. 2달 전보다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 세종시가 1위입니다. 고진감래. 세종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77.5%면은요. 100건 중에 77건은 2달 전보다 가격이 올랐던 거래다. 서울은 64고요. 경기도는 62.7, 인천이 62.4니까 세종과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건수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소장님이 집값 바닥을 확인할 때 네. 미분양 지표, 그러니까 미분양이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좀 추이가 좀 요새 어떤가요? 미분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분양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미분양인데요. 미분양도 우리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렇게 빨리 증가해도 되나 굉장히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다행입니다. 자, 2월은 소폭 멈췄고요. 3월에는 4.4% 줄어들었습니다. 꺾였네요, 그래도. 네, 꺾였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7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네. 증가하지 않은 게 어디야. 소폭 꺾였다는데 저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5월, 4월, 5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분위기, 약간 소폭 하락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다. 네. 큰 위기는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미분양은 열심히 또 프로모션을 하고 판촉 행사를 하면 팔릴 수가 있는데 안 팔렸다는 거죠. 1.1% 증가를 했습니다. 2월이 8,554호 전국이었는데 지금 3월은 8,650호로 1.1% 늘어났으니까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이게 소화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관망이다. 멈췄다. 매수자들도 긴가민가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팔려는 분들, 건설사들도 파격적인 가격 인하는 하지 않고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조금 늘었다. 네네. 요새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가 집을 사려는 추세가 많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연령, 집을 언제 사냐라고 하면 4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데 한 2년 전부터 2030 세대들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연끌을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자, 1월, 3월, 올해 1월, 3월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98,104호인데요. 104건인데 2030 비중이 28.1%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가장 집을 많이 사는 40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40대가 22,572호. 그러니까 25.6%. 가장 집을 많이 사는 40대보다도 2030이 더 많이 샀다. 물론 두 세대를 묶은 거니까 수치가 많을 수 있지만. 묶었는데 20대는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죠. 주로 30대이기 때문에 30대가 40대를 능가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 의미가 있네요. 네네. 이게 좀 이례적인 거죠? 최근에 발생하는 이례기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당연히 40에서 59세 정도를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다.
2030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무슨 돈이 있어서. 사느냐라고 했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만 지금 또 따로 수치가 나왔는데 네네. 이건 예, 뭔가요? 전국은 그렇고요. 서울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자 12월 작년 12월에 29.8% 2030 비중이 29.8%로 낮았는데 보십시오. 한 4개월 만에 36%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30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건 중에 3건 이상은 2030이 산 거래다라고. 3.6건은 2030들이 샀는 거죠. 꽤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입을 했다라고 그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 아까 그런 말이 나온다 했는데 그럼 네. 돈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대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네. 2021년 가파르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아, 잠깐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오르면 어떡하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좀 욕심을 냈고요. 네. 구매 욕구가 높아지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특례보금자리라고 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DSR 소득 대비 집값을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데 DSR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생애 최초는 80%까지 LTV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늘어나면서 구매 능력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좀 덕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팩트 체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아까 봤던 그 무수한 그 기사들처럼 오르고 있는 게 맞느냐 팩트 체크해 주시죠.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두 달 전보다 올랐으니까 뭐 우리가 통계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져서 올 1월 달까지 떨어지고요. 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상승 거래가 제가 두 달 전에 거래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3월 2, 3월 뭐 거래량, 3, 4월 거래량을 보면 두 달 전이면 1월, 2월이잖아요. 네. 가장 분위기 안 좋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늘어났겠죠.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작년 12월, 1월은 하락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당연하죠. 10월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네. 저는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2030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서울은 뭐 36% 정도가 되는데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5분의 1 토막입니다. 2년 전은 전체가요? 5천 건에서 15,0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2, 3천 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진 거래량 중에서 2030 비중이 많다는 거지 전체적인 절대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를 보고 뭐 10명 중에 뭐 몇 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고요.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네. 좀 우리가 주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 뭐 10건 중 3건 이상이 2030이다 이거는 비중인 거지. 비중이죠. 전체 파이 자체는 지금 줄었다. 매매 차이는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줄어들고요. 절대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까 그런 기사들을 보고 네. 집값 상승이야? 뭐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면 절대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요. 네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네네. 집값이 7년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1년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1년 안에 다시 또 반등을 해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집값 상승 뭐 이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결론은 일시적 반등이다.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다. 대세 정도로 상승은 정리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할게요. 네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면 그럼 이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충분히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좀 찝어주시죠. 예측을 해주시죠. 굉장히 불안하죠. 네.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제 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빠 집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저희 애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요. 한 3년 기다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애는 3년 너무 긴데 1년 또 못 기다리겠어라고 하는데 너 돈 없잖아.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야. 종잣돈 모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도 우리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2013년까지 4년 정도 조정기가 있었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되는 시기, 네. 그러니까 집값에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우리가 공급을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공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 네. 입주 물량을 보는데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3년 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년 후를 예측하려면 지금의 착공과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3년 후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그 지표를 한번 보자는 네. 거죠. 자, 착공은 2, 3년 후에 준공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보려면 지금의 착공을 봐야 그렇죠. 되고요. 인허가는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공급 흐름을 보자면 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프 한번 보이시죠?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11만 2천 건이었는데 2023년 올해는 8만 6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공사가 들어간 착공은 어떻게 되느냐?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1, 2년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네.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줄어들죠. 자,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12만 9천,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만 4천입니다. 이 얘기는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겠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집값도 좀 떨어져 있을 거고요. 화폐 가치 하락도 반영이 되고 심리도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 인허가와 착공과 준공 이 수치로 보면 한 3년, 한 2025년쯤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는 있다. 물론 변수는 있죠. 뭐 금리라든지 정책적인 변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집값 반등의 예상 시기는 한 2025년 이후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네네, 있다 정도로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글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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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순간도 많았을 테고 그런데 절대 약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크고 따뜻한 선배님이셨어요. 제2의 강수연이 타이틀을 항상 이렇게 되새기면서 열심히 영화를 사랑하자 막 이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영화롭게 오랫동안 강수연 배우 일주기 추모전. 자, 고 강수연 배우의 일주기 추모전이 열렸군요. 네, 저는 아직도 이분의 얼굴이 좀 생생한데 벌써 이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이라는 타이틀의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영화인 300여 명이 모여 강수연 배우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추모를 이어갔는데요. 사회는 배우 유지태 씨가 맡았고요. 가수 김현철 씨가 특별 공연으로 추모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현철 씨는 고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그대 안의 블루의 동명 주제곡을 신인 배우 공성화 씨와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당시 영화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죠. 그렇죠. 김현철, 연화? 공성화 배우의 무대입니다. 영화계 동료들이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네. 각자가 기억하는 강수연 배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죠. 네, 고인과 3편의 영화를 함께 찍은 박중훈 씨는 외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추억을 하면서 실제로는 무척 검소했고 어려운 곳에 선뜻 큰 마음을 쓰는 통 큰 사람이었다라고 추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베테랑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 황정민 씨의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강수연 씨가 그 영화인들에게 평소 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환 감독이 대사에 녹인 건데요. 이날 추모전에서 문성근 씨가 이 말을 언급하면서 강수연의 특별한 점에 대해 제일 강렬한 건 역시 자긍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 안의 블루에서 고인과 호흡을 맞췄던 안성기 씨가 이날 건강을 좀 굉장히 되찾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수연 씨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어디서든지 지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식 석상에서 시상식 같은 데서 안성기 씨와 강수연 씨가 같이 나란히 선 모습들이 네, 많아서 지금 저 맞아요. 영상이
조금 더 뭔가 좀 약간 애틋하게 다가오는 네, 그런 느낌이 울림을 있어요. 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모전에서 강수연 배우가 생전에 이제 찍었던 영화들도 다시 상영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인에게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겼던 영화 시바지를 비롯해서 우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이 상영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추모전은 지난 9일 막을 내렸는데요. 강수연 씨를 추억하는 추모집 강수연이 조만간 발간될 예정입니다.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화인들의 손편지, 추도사 등이 실릴 예정인데요. 그녀의 열렬한 팬을 자처한 봉준호 감독이 이 자필 편지에서 누님은 늘 영화였어요라고 추모를 했더라고요. 유작이 된 정의의 연상호 감독은 추모집의 기적이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주희님이 이젠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또 간물주님이 강수연 보고 싶다라고 또 반응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는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강수연 배우죠. 추모전 제목처럼 동료와 팬들 마음에 영화롭게 오랫동안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비주얼 스타 부부 탄생, 세븐 이다의 100년가야. 굉장히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가수 세븐 씨 또 배우 이다혜 씨 지난 6일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장기 연애 커플이었죠. 네. 2015년부터 무려 8년간 열애를 이어간 세븐과 이다희 씨가 지난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븐 씨는 자신의 SNS에 너무나 큰 축복 속에 결혼식을 잘 마쳤다. 헤븐 데이 원이라는 글과 함께 결혼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날 그 세븐 씨의 특별한 신랑 입장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세븐 씨만 할 수 있는 입장 장면입니다. 영상 나오네요. 네. 세븐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힐리스! 네, 바퀴가 달린 운동화 힐리스를 신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히트곡 와조를 열창을 했습니다. 2003년에 이 세븐 씨 따라 힐리스 한번 사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요. 저도요. 그래서 더욱 특별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공민지 씨가 이 장면을 SNS에 올리면서 새신랑 폼 미쳤다라는 글을 또 재치 있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또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맞아요. 막 하는 그게 생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 무대 못지않게, 저 버진로드 등장 못지않게 개그맨 김준호 씨의 축가도 굉장히 화제였다고요? 굉장했습니다. 네, 이다희 씨의 주연작 드라마죠. 이 추노의 OST인 낙인을 축가로 불렀습니다. 근데 김준호 씨가 추노의 대길이가 이 정장을 입고 온 듯한 모습으로 열창을 했습니다. 가발이죠? 네, 가발이죠. 그리고 언녀나라고 외칠 때마다 아주 결혼식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우와. 와, 근데 엄청. 온라인 반응이 네. 은근히 노래 잘 부른다. 왜 이렇게 노래 잘해요. 발성 좋냐. 맞아요. 이런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방금 언뜻 듣기에도 참 잘하시는데 너무 웃겨서 그 웃음 속에 가려진 거지 노래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예. 네, 초와 결혼식으로도 눈길을 또 끌었죠. 이다희 씨가 굉장히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나오는 이다희 씨의 웨딩드레스는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이 브랜드 제품으로 2023년 가을 컬렉션 신상입니다. 네, 최소 1천만 원부터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브랜드이고요. 와. 할리우드 스타들과 중동 재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손예진 씨와 피겨여왕 김연아 씨가 또 결혼식에서 입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이 결혼식장 또한 또 국내 최고 수준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앞서 배우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한데 시기나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결혼식 뒷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택배기사는 강해야 한다. 헌터들의 공격에 목숨을 걸고 택배 트럭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택배기사가 되는 걸 꿈꾼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돌아오는 5월의 스타 김우빈, 이나영, 마동석.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김우빈 씨가 오는 12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택배기사로 돌아옵니다. 네. 택배기사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성 충돌 이후에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김우빈 씨가 이 전설의 택배기사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대기업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네. 택배기사가 세상을 구한다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하죠. 이 드라마에서는 택배기사가 이 산소와 생필품을 배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대척점에서는 대기업의 대표는 배우 송승헌 씨가 연기하게 됩니다. 송승헌 씨까지. 근데 요새 지금은 공기가 맑지만 막 지난주만 했던 거 미세먼지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런 상상을 하거든요. 하죠. 나중에 우리 애들이 크고 막 한 100년 지나면 진짜 마스크 없이 못 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게 좀 현실이 된 그런 배경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나영 씨가 4년 만에 드라마로 또 찾아온다고요? 네, 오는 24일 공개되는 8부작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인데요. 박하경 여행기 굉장히 줄거리 설명을 드리자면 토요일 딱 하루의 여행을 떠나는 국어 선생님 박하경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힐링물이 될 예정입니다. 배우 구교환 씨 등 또 다른 배우들의 출연도 예고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나영 씨는 8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힐링 될 것 같은 그런 영상미부터 지금 느껴집니다. 네, 영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단풍 아까 나오는 거 보고 네. 화면으로도 그런 게 느껴지네요. 정말 이나영 배우님은 얼굴이 정말 작고 정말 하얘시네요. 얼굴 크게 내선 뭐 저를 이길 사람이 없죠. 네, 마지막으로 흥행 보증수표죠. 마동석 배우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는지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나요? 액션. 맞습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31일 개봉하는 범죄도시 3입니다. 지난해 5월 개봉한 2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당시에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모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좀 침체기에 빠진 분위기인데요. 다시 한번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괴물 형사 이 마속도 역의 마동석 씨는 여전하고요. 빌런으로 배우 이준혁 씨와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 씨가 새롭게 출연합니다. 이준혁 씨는 빌런 역할을 위해서 무려 20kg을 찌웠다고 합니다. 어머, 찌우셨대요? 찌웠대요. 그리고 범죄도시가 사실 이렇게 뭐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유니버스가 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한방 액션 또한 이 명불허전의 쾌감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좀 운이 좋게 오프닝 장면을 좀 러프하게 편집된 버전으로 볼 일이 있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건 된다. 뜬다. 이건 천만이다라는 진짜요? 예감이 좀 들었어요. 천만의 예감, 과연 맞을지. 근데 너무 부럽네요. 연예부 기자의 특권 아닙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지만 잠깐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으셔서. 근데 저 되게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범죄도시 1을 다시 봤거든요. 네네. 아니에요. 너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동석 씨 그 범죄도시 열광한 이유가 사실 현실감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막 한 방에 막 그런 악당들을 때려잡으니 근데 그거에 대한 통쾌함이 또 있거든요. 이 쌍남자, 그 오빠 쌍남자네 장면 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전혀 이 모르세요? 연기로는 제가 떠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멈칫했던 거예요. 잘 멈추셨는데 굳이 또 말씀하셨네요. 아무튼 통쾌한 마동석 씨의 액션까지 기대해보고요. 지금 박정선 기자와는 나눌 이야기에서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서 산끝 2교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초여름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볕이 강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특히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였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서울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전국에 구름만 가끔 끼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5도, 부산은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26도, 창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일교차는 계속 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아는데 바다 식목일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이 해수 온도도 높아지고 오염도 점점 심해지고 이 바닷속 풍부한 자원이 사라지는 일명 바다 사막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네.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바다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정부가 지정한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인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네요. 오늘 또 좋은 거 배워갑니다. 아침에 방송 중에 종이컵 썼는데 오늘 그런 날인 줄 알았으면 머그컵을 더 쓸 걸 그래서 좀 후회됩니다.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쓰지 마세요. 쓰지는 안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튜브 방송도 이어집니다. 상클 2교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연예계 소식 더 자세하게 또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JT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머그컵 드세요. 머그컵. 2교시에서